자식의 등 뒤에 칼이 꽂힐 줄 알면서도 평생 자신의 심장이라도 꺼내어주는 존재가 바로 부모일 겁니다. 만약 내가 피와 땀 그리고 청춘을 모두 갈아 넣어 키워낸 그 자식이 내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가장 절박한 순간에 나를 지옥의 낭떠러지로 밀어버린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한 남자의 처절한 인생 역정, 바로 박철민 씨의 이야기입니다. 69살의 박철민 씨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현대사를 온몸으로 살아낸 장본인이었죠. 전쟁 직후에 잿더미 속에서 태어나 장남이라는 무거운 굴레를 쓰고 평생 가족의 성공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젊은 시절 남들 다 가는 휴가 한 번 없이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피땀으로 마련했던 작은 연립주택, 그리고 노후에 아내와 작은 분식 가게라도 하나 차리려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퇴직금. 이 모든 것은 아들 상우와 딸 지연이 대학 등록금 봉투로, 그리고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결혼식 비용으로 모두 제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부모란 자식의 앞길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제물로 바치는 존재라고 박철민 씨는 한평생 그리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빈손으로 맞이한 노후였지만 박철민 씨는 단 한순간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곁에는 40년 세월의 풍파를 함께 견뎌준 아내 현숙 씨가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매일 아침 동네 뒷산의 약수터까지 함께 오르내리며 소소한 행복을 나눴습니다. 자식들이 보내주는 변변찮은 용돈 대신 박철민 씨가 아파트 경비 일을 하며 버는 빠듯한 돈으로 생활했지만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부자였습니다. 가을 낙엽이 곱게 깔린 산책로를 걸으며 현숙 씨가 웃곤 했죠. 여보, 우리 제주도 한번 못 가본 거 알아요? 나중에 돈 더 모아서 딱 하루라도 비행기 타고 가봅시다. 박철민 씨는 그런 현숙 씨의 손을 잡으며 그저 웃었습니다. 여보, 우리 상우네 이번 주말에 온다는데 당신 좋아하는 갈비나 좀 넉넉히 재워둘까? 박철민 씨는 그저 현숙 씨의 그 말 한마디, 그 온기 하나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이제야말로 진짜 두 사람만의 황혼이 시작된 것이라고 박철민 씨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한 행복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현숙 씨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줘. 박철민 씨가 말하자 현숙 씨가 소녀처럼 웃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현숙 씨가 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박철민 씨의 손을 잡은 채 그대로 시멘트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박철민 씨의 눈앞이 하얘지고 심장이 발끝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죠. 현숙 씨의 이름만 부르짖으며 119에 전화를 거는 손이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그 짧은 시간이 마치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응급실 특유의 싸한 소독약 냄새와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의료진의 움직임 속에서 박철민 씨는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른 채 정신을 놓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수술실 앞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박철민 씨에게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뱉은 차가운 한마디는 박철민 씨의 남은 세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소리였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부위의 출혈이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박철민 씨의 기막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의사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차트 너머로 이어갔습니다. 당장 머리를 여는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다는 절망적인 선고.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온 것은 더욱 현실적인 공포였습니다. 당장 필요한 수술비와 입원비, 앞으로 들어갈 중환자실 비용과 치료비를 합치면 자그마치 수억 원. 어림잡아도 수억 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억 원. 박철민 씨가 평생 경비 일을 하고 연금을 모아도 만져볼 수 없는 아득하고 거대한 돈이었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박철민 씨 부부에게 남은 재산이라고는 지금 살고 있는 낡은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그 순간 박철민 씨의 머릿속에는 단 두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아들 상우와 딸 지연의 얼굴만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들이라면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힘을 보태주리라. 박철민 씨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착각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박철민 씨는 중환자실 앞 복도에 주저앉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장남 상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생을 믿어왔던 자신의 가장 큰 자랑이자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라 여겼던 아들이었죠. 상우야, 큰일 났다. 내 엄마가. 박철민 씨는 울음을 참으며 간신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술비가 수억 원이라는 말을 전해 들은 상우의 목소리는 그러나 즉각적인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몇 초간의 무거운 침묵, 그리고 이어진 상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지금 죽겠습니다. 그 돈이면 저희 애들 유학비가 2년치입니다. 그 돈은 그냥 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라고요. 근데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신데 그걸 지금 저더러 다 포기하라는 말씀이세요? 박철민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의 유학비와 아내의 목숨을 저울질하는 아들의 목소리. 그것은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입속을 따지는 완벽한 타인이었습니다. 박철민 씨는 전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차가운 병원 바닥을 내려다볼 수밖에 없었죠. 가까스로 정신을 추스른 박철민 씨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딸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저래도 딸은 좀 다르지 않을까? 어려서부터 애교도 많고 살가웠던 딸이니까 당장이라도 울며 불며 병원으로 달려와 주지 않을까 기대했던 겁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지연의 날카로운 비명은 박철민 씨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아빠, 지금 제정신이야? 나 지금 그 인간 바람나서 이혼 소송 중인 거 몰라? 위자료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변호사비 대느라 내가 미치겠는데 엄마 병원비. 아빠, 나한테는 그 돈 줘도 모자라. 엄마 죽는 것보다 내가 당장 이혼당해 길거리에 나앉는 게 더 급해. 지금. 매몰차게 끊어진 전화. 박철민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두 개의 보석, 그 자식들에게 그는 이미 완벽하게 버려진 존재라는 것을요. 그들에게는 부모의 목숨보다 자신들의 돈과 미래, 자신들의 고통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겁니다. 병원에서는 당장 수술 동의서와 비용 납부를 독촉했습니다. 박철민 씨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었죠. 그는 자신의 인생이자 현숙 씨와의 40년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아파트를 부동산에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사정을 아는 부동산 업자는 노골적으로 가격을 후려쳤고 박철민 씨는 피눈물을 삼키며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죠.
평생을 바친 보금자리가 헐값에 팔려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저 아내만 살릴 수 있다면 괜찮다고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매정하게도 아파트값을 정리해도 당장의 수술비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박철민 씨는 절대 발을 들여서는 안 될 곳, 어둡고 쾌쾌한 담배 냄새와 비린내가 진동하는 낡은 상가 2층의 사채 사무실 문을 열고야 말았습니다.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 웃고 있던 사채업자의 얼굴,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서명한 그 계약서. 그것이 자신을 남은 평생 지옥으로 밀어넣을 줄 알면서도 박철민 씨는 아내를 살려야 한다는 그 일념 하나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부은 수술은 길고도 길게 끝났습니다. 현숙 씨는 기적적으로 눈을 떴지만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반신불수,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아내. 그로부터 3개월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사채 이자는 원금을 집어삼키며 매일같이 협박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철민 씨는 매일 아내의 마른 손을 잡고 괜찮아, 여보.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라고 속삭였지만 그 말은 아무런 희망도 없는 자신에게 하는 공허한 주문과도 같았죠. 그리고 그의 가장 추웠던 겨울, 현숙 씨는 끝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그토록 그리워하던 집에도 가보지 못한 채 차가운 병실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박철민 씨는 집을 잃었고 산더미 같은 빚을 얻었으며 결국 인생의 전부였던 아내마저 잃었습니다. 그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텅 빈 장례식장, 조문객도 거의 없는 썰렁한 공간에서 아들 상우와 딸 지연은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단 한 방울도 보이지 않았죠. 두 사람은 조문객이 뜸한 구석에서 연신 스마트폰만 확인하며 누군가와 짜증 섞인 통화를 할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장례식장 비용이 왜 이렇게 비싸냐, 빨리 끝내고 가야 한다며 서로에게 불평을 털어놓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빨리 이 귀찮은 의무와 시간이 끝나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박철민 씨는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서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완벽하게 버린 저 두 자식과 한 공간에서 상주 노릇을 하고 있다는 이 끔찍한 연극 같은 현실이 아내를 잃은 슬픔보다 더 고통스럽고 기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발인을 마치고 사무제까지 끝난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상우와 지연이 박철민 씨를 근처의 허름한 국밥집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들이 꺼낸 첫 마디는 아버지, 이제 몸은 좀 괜찮으세요? 라는 안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정리할 건 해야죠. 아파트 판 돈 남은 거랑. 혹시 어머니 보험금 나온 건 없어요? 그들은 혹시라도 병원비를 쓰고 남은 돈이나 자신들이 모르는 보험금이 있을까 그것이 궁금했던 겁니다. 박철민 씨는 뜨거운 국밥을 한 숟갈도 뜨지 못한 채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병원비로 다 썼다. 보험은 너희들 대학 보낼 때 다 해약했다. 그리고 빚이 남았어. 사채 빚이다. 빚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상우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버렸고 지연은 들고 있던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죠. 아버지, 설마 저희더러 그 빚을 갚으라고요? 저희 인생 망치실 겁니까? 맞아요, 아빠. 법적으로도 우린 상관없어요. 그 빚은 아빠가 만든 거잖아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두 자식은 그렇게 주머니에서 꼬깃한 지폐 몇 장 택시비 하라며 던져주듯
식탁 위에 올려놓고는 국밥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박철민 씨는 그들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입구에는 이미 냄새를 맡은 사채업자들이 장례식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 그를 노려보며 서 있었습니다. 박철민 씨는 아내의 영정사진을 끌어안은 채 자신을 버린 두 자식과 자신을 옥죄어오는 잔인한 현실 앞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남아있던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박철민 씨는 말 그대로 알몸으로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죠. 그는 결국 서울 변두리에 창문도 없는 한 평짜리 고시원으로 밀려났습니다. 복도 가득한 퀴퀴한 곰팡이 냄새, 옆방 남자의 기침소리와 통화소리까지 다 들리는 얇은 합판 벽, 온수가 나오다 끊기기를 반복하는 더러운 공용 화장실. 그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숨만 붙어 있는 광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경비 일자리마저 그만둔 그에게는 월 15만 원의 이 방세조차 사치였습니다. 결국 몇 달치 방세가 밀리자 고시원 주인은 박철민 씨의 작은 짐가방, 아내의 영정 사진이 담긴 그 가방 하나를 인정사정 없이 복도로 내던졌습니다. 그의 가장 추운 눈발이 흩날리던 겨울밤, 박철민 씨는 그 가방 하나만을 끌어안고 차가운 거리로 완전히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박철민 씨는 살아야 했습니다. 적어도 이대로 죽어버리면 자신을 배신한 그 두 자식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될 테니까요. 아내 현숙 씨의 영정 사진 앞에서 그는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겠다고 피눈물로 다짐했습니다. 그는 다음날 새벽 찬 이슬을 맞으며 낡은 구두를 끌고 인력사무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69살의 노인, 게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깊은 절망이 얼굴에 그늘처럼 드리워진 박철민 씨에게 일거리를 주는 곳은 없었죠. 젊고 힘이 넘치는 사람들, 혹은 이미 기술을 가진 인부들 틈에서 그는 그저 방해가 되는 그림자, 보이지 않는 유령 취급을 받았습니다. 며칠을 꼬박 허탕치고 위가 쓰릴 정도의 끔찍한 굶주림을 견뎌낸 끝에 그는 비굴함을 무릅쓰고 사무소 소장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짐승처럼 사정했습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제발 청소라도 시켜주십시오. 밥값만 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겨우 얻은 일자리는 건설 현장이 마무리된 후 남은 폐기물과 시멘트 찌꺼기를 치우는 가장 고되고 먼지나는 잡일이었습니다. 첫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박철민 씨는 끊어질 듯한 허리와 다리의 고통보다 단돈 몇만 원에 이렇게까지 비굴해져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더욱 비참하게 느껴져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몸은 매일 밤 비명을 질렀지만 박철민 씨는 단 하루도 쉴 수 없었죠. 하지만 잔인하게도 도시에 첫눈이 내리며 혹독한 겨울이 찾아오자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며 그마저의 일거리도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당장 오늘 밤 잠잘 곳과 입에 넣을 빵 한 조각이 없어진 것이죠. 그는 살기 위해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모조리 버려야 했습니다. 바로 한밤중에 리어카를 끌고 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일이었습니다.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칼바람 속에 장갑도 없이 시린 손을 불어가며 리어카를 끌고 자신보다 더 오래 그 일을 해온 다른 노숙자들이나 경쟁자들과 얼어붙은 신문지 한 장, 박스 하나를 두고 거친 욕설과 삿대질을 주고받아야 하는 현실. 한때는 자식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번듯한 가장이었던 박철민 씨에게는 하루하루가 문자 그대로 지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몇천 원으로 겨우 찜질방 구석자리에서 새우잠을 자며 간신히 연명하던 어느 날 운 좋게 공사장 야간 작업 일거리가 생겼습니다. 며칠을 굶다시피 한 박철민 씨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아픈 몸을 이끌고 현장으로 향했죠. 하지만 이미 그의 몸은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였습니다. 비계 위에서 무거운 폐자재를 나르던 중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극심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박철민 씨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 현장에 널브러진 날카로운 철근 더미 위로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아! 소리도 지르지 못할 충격과 함께 왼쪽 다리 발목에서 뼈가 어긋나고 살을 찢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현장 반장은 쓰러진 박철민 씨를 보고 괜찮냐고 묻기는커녕 욕설을 내뱉으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아이씨, 재수없게 어디서 굴러먹던 늙은이가 와서 일 망치게 해. 산재 처리는커녕 그날 일당조차 한 푼 받지 못했죠. 박철민 씨는 부러진 다리를 끌며 눈 내리는 차가운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다리는 금세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올랐지만 병원에 갈 돈은 단돈 1,000원도 없었습니다. 그는 문 닫기 직전에 약국에 기어가다시피 들어가 가장 싼 파스 한 장을 사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발목에 감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굶주림, 혹독한 추위, 그리고 이제는 걷기조차 힘든 끔찍한 부상까지. 박철민 씨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지하철역 구석 환풍구에 웅크려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정녕 내 인생의 끝인가? 모든 희망이 잿가루처럼 사라진 완벽한 절망의 밤이었습니다. 다친 다리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검붉게 곪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며칠을 물로만 배를 채운 탓에 박철민 씨는 고열에 시달리며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렀죠. 하지만 이대로 차가운 길바닥에서 객사할 수는 없다는 마지막 생존 본능으로 그는 다시 새벽인력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부러진 다리를 끌고 거의 기다시피 했죠. 일은 못하더라도 그곳에 가면 혹시 동정심의 빵 한 조각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소에 도착하기도 전 그의 몸은 쏟아지는 진눈깨비를 맞으며 차가운 아스팔트 거리 한복판에서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바쁜 출근길 행인들은 더러운 행색의 노숙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그저 불쾌하다는 듯 자리를 피하거나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고 자신의 갈 길을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쓰러진 박철민 씨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낡은 배달 스쿠터 한 대가 박철민 씨 앞에서 끼익 소리를 내며 급히 멈춰 섰습니다. 헬멧을 벗은 청년 바로 김도윤이었습니다. 근처 상가 구석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김도윤은 이른 아침 재료를 떼러 시장에 가던 길이었죠.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기색도 잠시 신음하며 고열에 떠는 박철민 씨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그는 자신의 스쿠터에 박철민 씨를 힘겹게 태우고는 곧장 근처의 작은 동네 의원으로 향했습니다. 사장님, 이분 좀 봐주세요. 길에서 쓰러지셨어요. 김도윤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지갑에서 몇 장 되지 않는 꼬깃꼬깃한 지폐를 꺼내 진료비를 지불했습니다. 간단한 응급처치와 해열 주사를 마친 후 김도윤은 박철민 씨를 자신의 허름한 식당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직 불도 제대로 피우지 않은 차가운 주방에서 어제 팔다 남은 국물에 밥을 말아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죠. 일단 이것부터 드세요. 기운 차리셔야죠. 박철민 씨는 몇 달 만에 처음 받아보는 따뜻한 음식과 이유 없는 사람의 온정 앞에서 결국 무너졌습니다. 국밥을 먹는 건지 뜨거운 눈물을 먹는 건지 모를 정도로 서럽게 울며 그는 처음 보는 젊은 청년 앞에서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현숙 씨의 죽음과
자신을 버린 두 자식의 이야기까지 전부 말입니다. 김도윤은 묵묵히 박철민 씨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사실 김도윤의 식당도 비싼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리만 날리며 망해가던 중이었죠. 그는 잠시 깊은 고민에 빠지더니 이윽고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솔직히 월급 드릴 형편은 못 됩니다. 가게가 당장 내일 망할지도 몰라요. 대신 저기 가게 구석에 딸린 작은 창고 방이라도 괜찮으시다면 거기서 주무시면서 달이 나을 때까지 설거지라도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그것은 값싼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일손이 절실했지만 직원을 둘 돈이 없었던 김도윤과 당장의 잠자리와 끼니가 절실했던 박철민 씨의 서로 다른 절박함이 만나는 순간이었죠. 박철민 씨에게는 그 말이 깊고 어두운 지옥에서 내려온 유일한 동아줄처럼 들렸습니다. 박철민 씨는 그날부터 식당 구석의 작은 창고방에 머물며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부러진 다리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지만 그는 절뚝거리면서도 식당 바닥을 닦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해치웠습니다. 자신을 거두어준 김도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적어도 굶지 않고 얼어 죽을 걱정 없이 비바람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매일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식당 사정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도윤의 음식 솜씨는 나쁘지 않았지만 주변 상권의 터줏대감 가게들에 밀려 손님의 발길은 뜸했죠. 어느 날 그날도 손님이 없어 일찍 가게 문을 닫고 김도윤과 박철민 씨 두 사람이 늦은 저녁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식재료도 마땅치 않았죠. 그때 박철민 씨가 무심코 주방에 나섰습니다. 사장님, 내가 밥 한번 차려볼게. 남은 재료 좀 있나? 그리고는 남은 자투리 채소와 싸구려 된장을 풀어 뚝배기에 무언가를 끓여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아내 현숙 씨가 몸보신이 필요할 때마다 자신에게 늘 끓여주던 방식 그대로 온갖 정성을 담은 된장찌개였습니다. 구수하면서도 칼칼한 깊은 냄새가 작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맛입니까? 찌개를 한 숟갈 맛본 김도윤은 충격에 빠져 숟가락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젊은 김도윤이 흉내낼 수 없는 수십 년의 세월과 아내를 향한 그리움, 그리고 정성이 한데 농축된 깊고도 묵직한 맛이었죠. 장사를 위해 기계적으로 만들던 자극적인 조미료 맛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김도윤은 그 순간 번뜩이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식당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것을요. 김도윤은 다음 날 당장 가진 돈을 모두 털어 신선한 재료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식당의 모든 메뉴판을 찢어버렸습니다. 손님들이 의아해하는 가운데 그는 단 하나의 메뉴만을 내걸었습니다. 바로 할아버지의 특별 국물이라는 이름으로 박철민 씨의 된장찌개를 뚝배기 정식으로 내놓은 것이죠. 처음에는 손님들이 의아해했지만 한번 맛을 본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이 그립던 중년들, 자극적인 맛에 질렸던 젊은이들까지. 입소문은 동네를 넘어 SNS를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망해가던 허름한 식당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점심시간이면 번호표를 뽑고 1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기적의 맛집으로 대역전했습니다. 식당은 연일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급기야 옛날 방식의 정통적인 맛을 찾아다니던 까다로운 유명 음식 평론가가 이곳을 찾아와 세월이 끓여낸 위로의 맛이라는 제목으로 극찬의 칼럼을 실었죠. 식당은 순식간에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공이 박철민 씨 덕분임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김도윤은 어느 날 은행 서류와
인감도장을 들고 박철민 씨 앞에 섰습니다. 선생님, 이 식당은 이미 선생님의 것입니다. 선생님이 없었으면 저는 진작에 망했습니다. 저와 이 가게를 함께 운영해 주십시오. 김도윤은 박철민 씨에게 식당 지분의 절반을 넘기는 공동사업 계약서를 내밀며 정식으로 공동대표가 되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창고 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노숙자에서 이제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유명 맛집의 사장님이 되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특별 국물 신화는 단순한 지역 맛집 소개를 넘어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되었습니다. 신문사에서 두 사람의 기적 같은 사연을 대서특필했고 급기야 공중파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간극장이나 특종세상 같은 휴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박철민 씨의 기구한 인생사와 그를 구원한 청년 사장 김도윤과의 만남, 그리고 이 기적 같은 성공 스토리를 전국에 방송한 것이죠. 방송이 나간 후 박철민 씨는 단순히 성공한 요리사를 넘어 절망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곧이어 여러 출판사에서 연락이 쇄도했고 그의 인생 철학과 아내를 향한 그리움이 담긴 레시피를 담은 책 할아버지의 인생 레시피가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며 박철민 씨는 이제 돈과 명예를 모두 얻은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을 지옥 같은 빚독촉에 시달리던 아들 상우도 보았습니다. 사실 상우는 자식 유학비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기획 부동산 사기에 휘말려 평생 모은 돈은 물론이고 사채까지 끌어다 써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TV 속 아버지가 자신이 버렸던 무능하고 늙은 노인이 아님을 깨닫고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곧장 식당으로 달려왔습니다. 상우는 값비싼 차들과 손님들로 가득 찬 식당 입구에서 말끔한 조리복을 입고 손님들에게 인사하는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망설일 틈도 없이 식당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가 박철민 씨의 바지를 붙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식당 안의 모든 손님들이 놀라 두 사람을 쳐다보았죠. 상우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용서를 빌었지만 그 절박한 눈빛 뒤에는 아버지의 성공과 돈에 대한 탐욕스러운 절박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딸 지연까지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지연 역시 이혼 소송에서 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고도 오히려 역으로 공격당해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한 채 빈털터리로 쫓겨난 비참한 상황이었죠. 그녀 역시 방송을 보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가 쓴 베스트셀러 책을 손에 꼭 쥔 채 아빠,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나 좀 살려줘, 아빠. 라며 식당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절박할 때 아버지를 버렸던 두 자식이 이제는 자신들이 가장 절박해지자 아버지를 찾아와 수많은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는 기막힌 연극이 벌어진 겁니다. 박철민 씨는 자신을 버렸던 두 자식이 이제는 성공한 자신 앞에서 눈물로 용서를 비는 모습을 그저 덤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수년 전 부러진 다리를 끌고 눈보라 속을 헤매던 뼈가 시리도록 차가웠던 그 겨울밤이 떠올랐습니다. 자식들의 눈물은 뜨거웠지만 박철민 씨의 마음은 그 겨울밤처럼 단단하게 얼어붙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원망, 그리고 피를 나눈 혈육의 정 사이에서 박철민 씨는 그 어떤 대답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의 숨막히는 침묵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상우가 자신의 어린 아들, 즉
박철민 씨의 하나뿐인 손자를 데리고 식당에 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부모의 죄나 할아버지의 고통 따위는 알 리 없었죠. 그저 TV에서 본 유명하고 멋진 할아버지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아이는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망설임 없이 박철민 씨에게 달려와 와락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TV에서 봤어요. 우리 할아버지 최고. 그 꾸밈 없고 순진무구한 한마디와 자신을 온전히 믿고 안겨오는 따뜻한 아이의 체온. 수십 년간 겹겹이 쌓여 얼어붙었던 박철민 씨의 단단한 마음이 그 순간 따뜻한 봄 햇살에 눈 녹듯이 사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철민 씨는 손자를 끌어안고 아내가 죽었을 때도 흘리지 못했던 뜨거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 아이에게까지 부모의 죄와 할아버지의 원망을 물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눈물 젖은 얼굴로 상우와 지연을 불렀습니다. 자식들의 처참하게 실패한 산빛과 이혼을 더 이상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다 지난 일이다. 너희도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이 아이 얼굴을 봐서라도 다 잊자. 자식들은 아버지의 그 조건 없는 용서 앞에서 이번에야말로 계산이 아닌 진심이 담긴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박철민 씨는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내 현숙 씨의 산소에 다 함께 가자는 것이었죠. 수년 만에 처음으로 박철민 씨와 상우, 지연은 함께 어머니이자 아내의 묘소 앞에 섰습니다. 상우와 지연은 어머니의 묘비 앞에서 자신들의 끔찍했던 불효를 목 놓아 사죄했습니다. 박철민 씨 역시 묘비를 따뜻하게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괜찮아. 우리 아이들도 이제 다 철들어서 돌아왔어. 당신이 그토록 걱정했는데 이제 하늘에서 편히 쉬구려. 세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며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응어리까지 모두 씻어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지만 박철민 씨는 자식들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새로운 가족이자 진정한 아들은 김도윤이었고 그의 집은 바로 이 식당이었으니까요. 대신 주말마다 식당은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하는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박철민 씨의 마지막 장면은 이렇습니다. 환한 주방에서 꼬마 손자에게 자신과 똑같은 작은 조리복을 입혀주고 자신의 된장찌개 비법을 알려주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박철민 씨는 잃어버렸던 돈과 명예를 넘어 진정한 용서와 따뜻한 가족의 사랑이라는 가장 큰 행복을 되찾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오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을 응원합니다.